너무 죄송합니다만 많은 전문가 분들조차도 이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고 계시다고 전 느꼈어요. 경제 위기 온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폭락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주가도 집값도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전액 현찰로 들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은행에 저축해서도 안 됩니다. 은행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뱅크런 터지고 말할 수 그렇죠. 지금도 미국으로 돈의 쏠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주식펀드 자금이. 네. 미국으로 돈의 집중이 어느 정도냐? 미국 시가총액의 비중이 56%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현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뭐 조금 이따가 뭐 트럼프 얘기도 한번 하겠지만은 네. 우선 한국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이 상태라면 지금 한국 경제는 조금 침체가 조금 더 강해지는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 뭐 그렇다고 이제 말씀하셨던 어떤 뭐 경제 위기로 막 역성장을 한다거나 막 붕괴 시나리오까지 간다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기만 들으면 막 네. 우리나라 지금 거의 뭐 바람 앞에 촛불 같이 느껴지는 네. 게 있거든요 지금. 아, 너무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악재들이 있으니까 네. 참 저도 여러분들을 많이 뵙다 보면 또 독자분들의 표현을 듣다 보면 대공황 온다, 네. 경제 위기 온다, 네. 이런 말에 더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게 역성장했을 때입니다. 네. 이 역성장이 우리 부익남 대표님 인생 동안 정확히 2번 경험했어요. 한국 경제가 네, 인생 역성장하고. 동안 역성장이 네. IMF 외환 위기 때랑 이 팬데믹 때랑 코로나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 한국 경제 0.8%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금융위기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경제 위기고 대공황에 부합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과 같은 흐름은 이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돼 버리는 흐름.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23년이 1.4%였고 24년은 기저 효과 때문에 이렇게 반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숫자를 해석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면 1.9, 1.4, 2.2 또 1.9를 평균하면 대략 한 1.8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L자형으로 경기 사이클상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해 있다.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경제 위기 아니냐, 그러니까 위기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나 경제적으로 경기를 판단하실 때는 경제 위기로 정의를 하시면 사실 여러분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위기 온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폭락할 겁니다. 네. 일시적으로 주가도 집값도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전액 현찰로 들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은행에 저축해서도 안 됩니다. 은행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뱅크런 터지고 말할 수 그렇죠. 있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 위기로 가정할 거면 전액 현찰이어야 돼요. 네. 저축도 아니에요. 현금도 아닙니다. 현찰이어야 됩니다. 근데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다라고 가정한다면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을 용어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제가 그동안 뵐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가 전혀 다른 용어다. 네네. 근데 경기 침체는 경기 사이클을 그려보면 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내려가는 구간이 이제 사이클상 네. 내려가는 구간이 경기 침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지금이. 네. 근데 경제 위기는 이 사이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무시하고 일순간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이 그래프로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런 뭐 탄핵 정국이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주저앉는 상황은 아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 막 붕괴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하강 국면이네. 네. 라고 진단을 하셨다면 그 진단에 맞는 또 재테크적 자산관리적 의사결정을 내리셔야죠. 네. 근데 경제 위기 온다라고 가정하면 그냥 전액 현찰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전제인데, 너무 죄송합니다만 많은 그 전문가 분들조차도 이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함부로 쓰고 계시다고 전 느꼈어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경제 위기라는 단어와 이게 이코노믹 크라이시스잖아요. 용어가. 네네. 이건 경기 사이클에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일순간에 어떤 외재적인 변수에 의해서 일순간에 조정되는 게 경제 위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럼 경기 사이클상 침체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찰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뭐 그 위기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도 결국에 자산 시장으로 막 돈은 또 막 가고 막 이동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경기가 안 좋다랑 자산 시장은 또 움직임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전혀 다르죠. 네. 저는 그러면은 요 사실 저희는 이제 네. 경기도 중요하지만 네. 자산을 투자하고 뭐 재테크 해 놓은 거 내 재산 어떻게 되는 거냐도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네. 요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그러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미국도 금리 인하를 3연속 했지만 네. 이 그래프 보시면 더 서둘러서 금리 인하한 나라들이 있어요. 네. 이게 보통 기축통화국들과 한국을 주로 표시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 정말 엄청나게 금리 인하했죠. 네. 보세요. 최근에도 B컷을 또 했습니다. 12월에. 역시 스웨덴 보세요. 그 스웨덴, 스위스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유로존 마찬가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보다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해요. 네. 그럼 서둘러 금리 인하한다는 건 뭘까요? 경기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좋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사이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가정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것을 더 공감하신다면 그렇게 의사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당위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경제 위기로 가정하지 않아요. 그럼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그래프는 제가 생략했지만 20년부터 21년 말까지 제로 금리를 도입했던 기간이죠. 세계 각국이. 네. 이게 완화의 시대예요. 근데 왜 금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하했을까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네.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만나서 그 팬데믹 경제 위기상 그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적으로 제로 금리를 도입한 겁니다. 네. 경기는 안 좋죠. 20년, 21년. 정말 안 좋았습니다. 20년, 21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20년, 21년만큼 최근 경기가 더 안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땐 뭐 아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적으로 항공사, 면세점업, 여행업, 호텔업, 숙박음식점업 이런 기업들의 50대 가장들이 무급휴직을 네. 합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도 모르고요. 네.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경기는 이거보다 나쁜 적이 없었어요. 소득도 엄청나게 줄고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집값은 어땠습니까? 그때 뭐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근데 우리나라 집값만 올랐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올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완화의 시대 때 분명 경기는 안 좋았는데 그럼 집값은 올랐어. 이게 왜 그런 거냐? 원리를 말씀드리면 제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요. 그럼 물을 내리죠. 그럼 컵을 한번 이쪽으로 줘보세요. 그럼 수도꼭지에 수도를 틀어요. 근데 틀을 틀어서 물을 어디다 내보내려는 거였어요? 원래 목적은 경기 부양에 네네네. 쓰려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하고 고용 창출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금리를 인하한 거예요. 여기에 물이 들어가도록. 근데 수도꼭지에 물을 틀으면 이쪽으로도 가긴 가겠지만 이쪽으로도 많이 가는 거예요. 네. 부동산 시장으로도 가는 거예요. 주식 시장으로도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목적은 경기 부양이겠지만 그렇지만 경기 부양적 목적으로도 돈의 이동이 일부 있겠지만 경기 부양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돈이 쏠리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네. 주식 시장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자산이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좀 잘못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거죠. 네. 예.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20년, 21년보다는 22, 23년이 조금 나았어요. 그렇죠. 뭐 경제 위기 때보다는. 복직도 하고 다시 이제 그렇죠. 뭐 여행도 나가고 그런 게 그렇죠. 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더 안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네. 왜냐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땠어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조정됐죠. 그럼 경기가 좋아졌는데 왜 조정됐을까요? 여기 보세요, 그래프가. 22년부터 24년까지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시대였어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네. 경기 부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조정 국면이었죠. 네.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집값이 혹은 주가가 22년 하반기 끝자락이 근래 들어 역사상 가장 낮은 주가예요. 주가도. 그러니까 그런 긴축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자산시장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중하반기까지 집값이 우상향으로 반등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데 올해는 왜 집값이 반등했던 거죠? 경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의 오해가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역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다르죠. 네. 어쨌든 경제 규모도 더 커지는 거죠.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도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에 2.2% GDP 규모가 늘어난 거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그렇고, 내년도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 GDP 규모가 2% 정도 네. 증가하는 거잖아요. 연봉은 올라가는 거죠. 연봉은 그렇죠. 올라가는데 좀 덜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그럼 경기가 안 좋다는 게 경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은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제 위기랑 경기 침체는 전혀 다른 거죠. 경기 침체 국면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몇몇 국가들은 미국보다 더 서둘러 금리를 인하해요. 네.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요. 그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돈의 이동이 자산 시장으로도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금리 인하하는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 하는 거지만 이쪽으로도 물이 쏟아져야 되는 거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돈이 흘러가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와 자산 시장이 좀 따로 움직인다는 거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고 그 돈들이 자산으로 가니까 당연히 그렇죠. 풍선에 바람을 불면 풍선이 커진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풍선이 지금 뭐 국내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뭐 미국 주식도 있고 뭐 사실 글로벌한 자산들이 이제 많잖아요. 뭐 맞아요. 비트코인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더 가지 않겠느냐. 약간 국민들이 뭐 우리가 뭐 강제로 뭐 이렇게 뭐 통제당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돈이 생기면 원래 예전 같았으면 뭐 삼성전자 사고 뭐 이랬을 텐데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기 뭐 잘 나가는 테슬라나 이런 거 사자라고 하면서 또 외국으로도 돈이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내 자산도 팽창을 하는 거냐는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국내가 아니라 해외 거가 좀 팽창하는 게 아닐까? 네, 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에서 자산 총 순자산의 규모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더 많다는 것은 여러분 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부동산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사이즈가 좀 큰 거예요. 비중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면 한 가구당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해보면 내 집이 가장 많은 자산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 자산 규모가 다른 자산보다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10억 중에 8억이 내 집이다. 네. 그리고 뭐 1억은 뭐 저축해놨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일부는 뭐 ETF를 갖고 있다든가 주식을 갖고 있다든가 코인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구조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돈의 시장으로의 쏠림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딘가 돈은 왔어요. 이제. 그렇죠. 얘가 어디로 가지? 근데 그 이러잖아요. 돈이 물론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는 모습이고 25년에도 더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저의 의견은.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가의 상승이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승을 견인하지 못해요. 그만큼 네. 미국으로 돈의 쏠림이 있을 수도꼭지가 절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구간일 때는 미국으로 가는 돈도 덜하고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으로 가는 돈도 더 난데 수도꼭지를 푸는 구간에는 어쨌든 미국으로 가는 돈도 많겠지만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돈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미국 경제가 아직도 견조하게 유지되는 이유인데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면 지금도 미국으로 돈의 쏠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주식 펀드 자금이. 네. 그리고 채권 펀드 자금은 특히 미국으로 완전히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더 돈이 집중돼요. 근데 미국으로 돈의 집중이 어느 정도냐? 세계 시가총액이 있으면 네. 미국 시가총액의 비중이 56%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한때는 미국 시가총액이 33%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 55%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더 많은 돈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쏠리는가를 한번 봐야 돼. 왜 쏠릴까? 가장 극단적인 예가 테슬라가 매출액 기준으로 자동차 기업 매출액 기준으로는 10위 안에도 안 들어요. 네. 근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테슬라 하나의 시가총액이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것보다 더 크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현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미래에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있습니다.
그 있는 게 뭐냐면 그 미래에 투자를 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맥7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R&D 지출을 엄청나게 늘려요. 근데 영업이익이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은 기업들이고 네. 또 S&P에서 차지하는 이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근데 이들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높은데 지출을 아끼면서 영업이익이 높은 게 아니라 지출을 늘리는데도 높아요. 근데 그 지출이 뭐냐면 의미 없는 지출이 아니라 다 의미 있겠죠. 근데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쓰느라 지출이 높은 게 아니라 R&D 지출을 늘려요. 그 R&D 지출을 늘리는 게 뭐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 소위 미래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를 그렇죠. 찾으려고. 그런데 지금도 돈을 잘 버는데.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돈도 그쪽에 몰아주겠다. 네. 규제도 더 완화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돈의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렇게 미국을 예외로 만드는 그리고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탄탄하니까 실물 경제 경기 부양도 되는 거예요. R&D 지출 늘리고요. 네. 신사업 진출 늘리고. 그러니까 고용이 또 탄탄한 거예요.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해외 다국적 기업들아 미국에 와서 공장 져라.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이 더 있는 거죠. 여러분 국민연금도요. 국민연금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1,000조가 넘어요. 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기금을 운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포트폴리오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 미국 채권, 한국 주식, 한국 채권도 다 포트폴리오예요. 간접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 1,000조 원이 넘는 이 기금을 여러 형태로 배분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게 미국 주식이에요. 35%입니다. 한국 주식은 20%가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더 낮춰야 된다. 그리고 더 줄여나가요.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간 것 덕분에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네. 이거는 팩트니까요. 24년을 돌이켜보면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수익이에요. 네. 한국 주식도 마이너스 수익, 나머지도 다. 근데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이 많았고 그게 19%나 수익성을 봤어요. 나머지는 마이너스인데. 네, 네. 그래서 약 10%의 수익을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가끔 가서 강의도 해드리고 저도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본부조차 공적 기금조차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이 기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자꾸 돈의 쏠림이고 그게 유독 한국 주가의 대체적인 효과가 강하다. 근데 부동산에 대체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렇게 의견을 좀 뭐 드려봅니다. 우리가 뭐 미국 부동산을 사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미국 부동산 사고 여기서는 뭐 월세를 살겠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뭐 쉽진 않을 수 있죠. 지금 소위 투자 환경이 네. 한국 주식을 고르는 거나 미국 주식을 고르는 거나 그 난이도가 뭐 차이가 난이도가 없죠.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부동산을 빼서 미국 주식으로 갔거나 하는 거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대체 효과를 보면 돈의 이동은 분명히 있지만 그 돈의 이동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미국 채권으로 많이 가는 거 사실입니다만 근데 그걸 어떤 것을 대체하는지를 보시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펀더멘털이 강하고 한국 펀더멘털이 약하니까 미국은 금리를 덜 인하할 것 같고 한국은 더 금리를 인하한다면 네.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와 같은 효과도 발생하겠죠. 네. 마이너스 금리의 나라에서 높은 금리의 나라로 돈을 이동시키는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그런 효과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와 같은 효과, 개인 투자적인 효과가 과연 부동산을 팔고 미국 주식을 가질까? 아니면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가질까? 저축했던 돈을 미국 주식으로 가져갈까?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대체 효과가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날지. 그러면 자산 중에 제일 취약한 게 국내 주식이네요. 이래저래. 네. 이래저래 여기서 빼서 절로 보내려고 하겠네요. 왜냐면 이게 그 뭐랄까요. 난이도 차이가 없는 미국 주식이 저렇게 잘 되는 걸 다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나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더 좀 침울해질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좀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면은 전반적인 뭐 국내 주식 시장의 어떤 요인, 그러니까 유도 요인은 좀 별로 없겠네요. 유입 요인이. 네, 그렇게 유도될 요인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지 하고요. 않다. 다만 지금 이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네. 그걸 빗대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뭐
과거 탄핵 청구 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과거 탄핵 정국 때는 어땠는지 참조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참조를 하면서 의견을 드려볼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경기가 좋아진다 나빠진다는 매출액이 늘어나나 줄어드나 수출액이 늘어나나 줄어드나 경제 규모가 늘어나나 줄어드나 이게 실물 경기예요. 근데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가격이 오르나 떨어지나죠. 네.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겁니다. 네. 가격이 오르나 떨어지나는 뭐가 결정해요? 돈의 유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랑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달리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네네. 월스트리트는 자본시장을 뜻하고 네. 실물 경제는 이 메인 스트리트를 뜻하는데 그게 두 가지가 갈라져 있다. 충분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의사결정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외환 시장과 자본시장, 주식시장은 이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게 드리워지면 그런 공격적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보시면 2016년에 박 대통령의 국정 개입이 처음 보도됐을 때 그때 주가가 하락하죠. 그러다가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를 합니다. 네. 이후에 다소 상승하는 국면이죠. 다만 강한 상승이 아닌 이유는 이게 헌재를 통과할지는 몰라요. 네.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할지 안 할지 탄핵 가결할지 안 할지 이것도 불확실성인데 큰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니까 상승은 하지만 완만한 상승이에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선고하니까 정말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몰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판결할지 네. 몰라 하는 그 불확실성이 물음표가 남아 있는데 이게 해소돼요. 파면이 될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모르나 그 결과가 나오면 역시 불확실성이 해소돼요. 해소되고서 주가가 상당 기간 다음 선거 전날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있죠. 이런 것처럼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지금의 정치적 이슈가 이 불안이 혹은 이 불확실성이 얼마나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는가 아닌가 이게 상당히 많이 추가적인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이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조정됐으니 이제 한국도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판단을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오히려 뭐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분들도 그렇죠. 많겠죠. 근데 그런 분들조차 그래도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들어가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본다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결국 이 정치적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이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